서영아,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손주를 보는 일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빠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너희들 돕겠다고 내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손주를 봐줬더니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옆에 있던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요? 그거 뭐 힘들다고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는 식충이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여태껏 왜 이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희 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제 인생은 고단한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늘 빠듯한 형편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오래도록 일을 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홀로 집안을 책임지며 생활비를 마련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던 아이였지만 제게는 학업보다는 가족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낮에는 기계를 다루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죠. 그렇게 돈을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그 시기였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웃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는 저보다 1살 많았고 언제나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공장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러 혼이 났을 때 그가 제 앞에 나서서 제가 더 주의했어야 했습니다라며 제 잘못까지 대신 책임져 줬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는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늘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는 늘 저를 배려하고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가난한 형편, 학력도 부족한 제가 과연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저희 집의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시부모님은 제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기보다는
내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분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늘 차갑게 대하며 집안일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드리는 인사조차도 무시하셨고 아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과 함께라는 이유 하나로 힘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었고 제 편에 서주기 위해 늘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에 지쳐갔습니다. 특히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실직한 후에는 가정의 모든 짐이 제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직장을 잃은 상황을 너무 미안해했고 제게 더 잘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오히려 더 큰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진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돈도 못 벌면서 뭘 그렇게 기세가 당당하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조차 이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더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이 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하루를 견뎌야 할까? 하지만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고 아이들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가장 큰 희망이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존재였어요. 특히 첫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똘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집안일에 바쁠 때면 혼자서 동생을 돌보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다며 창업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들의 패기와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주변에서 돈을 빌려 창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저희에게도 곧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정말 잘 되면 어떡하지? 하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서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빚이 저희에게로 넘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저희 부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꼭 갚을게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며 아들을 위로했지만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다니.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노후 자금을 모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로 한 거죠. 그 돈은 저희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는데 자식을 돕는 일에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아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이번엔 확실히 준비하고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두 번째 사업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저희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내 빚을 갚아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는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기나 하는 거니? 제 분노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나요? 엄마,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에는 며느리와의 문제가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참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돈을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수혁 씨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늘 이렇게 제게 돈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면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도 키워야 하고요. 부모님은 손주를 위해서라도 더 도와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그럼 너희가 할 일은 뭐니? 내가 왜 너희가 먹고 사는 걸 대신 책임져야 하지?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해주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산 줄 알아? 제가 단호히 말하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럼 우리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세요.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해져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갈등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차가운 말투와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자식과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해도 제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난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요. 아이를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제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손주가 제 손길을 필요로 한다면 제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 의사를 묻기는커녕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집에만 계시면서 뭐 하실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너무나 기가 막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 그게 너가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니? 너희가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말을 하다니. 손주를 돌보는 게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야. 제가 단호히 말하자 며느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도 방법이 없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며느리를 두둔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강하게 말하자 생각이 바뀐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해준 게 이만큼인데도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 하지만 손주만큼은 불쌍하지 않나?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그래, 손주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알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받아들여지자 제가 손주를 보며 고생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집안일을 하지 못하거나 저녁 준비가 늦어지면 며느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왜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죠?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직접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애들이 맞벌이라서 예민하잖아. 지금은 우리가 희생할 때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대체 어디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손주를 돌보던 중에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탓인지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리고 손목마저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는 게 꺼려졌습니다. 평소처럼 냉대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손목 관절염이라고 했고 허리와 다리도 과도한 노동으로 무리가 온 거라고 했어요. 의사는 제가 당분간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쉬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손주를 보는 일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빠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너희들 돕겠다고 내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손주를 봐줬더니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옆에 있던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요? 그거 뭐 힘들다고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는 식충이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태껏 왜 이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말들과 무례한 태도가 떠올랐고 제 가슴은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돌아보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제가 받은 서러움을 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 몸도 안 좋고 며느리 말투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 쓰여. 내가 손주를 돌보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집안일까지 다 떠넘기는데 나도 이제 한계야.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는 듯 신문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없이 굴어? 손주는 우리 핏줄이잖아. 그깟 며느리랑 아들 몇 마디 오가는 걸로 왜 이 난리야? 그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남편은 항상 아들과 며느리의 편을 들었으니까요. 제가 속을 털어놓을 때마다 돌아오는 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런 식의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정없이 굴어서 그래? 여보,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겠어. 며느리가 하는 말도 듣고 있긴 해. 이건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나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내가 손주를 봐주면서 이 집안일까지 다 하니까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다 내 생각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너도 좀 너그럽게 넘어가면 안 돼.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고생하는 거잖아. 우리라도 좀 도와주자고.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아. 그런데 왜 내가 다 떠맡아야 하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더러 다 참으라니?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떠안고 있는 거잖아. 남편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손주를 안 보면 누가 본다고? 너는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아들 내외가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라도 나서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안이 더 어수선해지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오고 저는 항상 혼자 참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조건 제가 희생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집에서 제가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건 무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섣불리 결단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제 안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희생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 앉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고기 반찬에 국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썰고 양념을 맞추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하겠지. 아들 부부도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했으니 따뜻한 집밥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그렇게 모든 음식을 차리고 상까지 다 준비한 뒤에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으니 애들 오면 같이 먹자.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TV만 바라보았고 저는 시간을 보니 벌써 7시 반이 넘었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들어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진 않아도 최소한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더니 아들이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 말투부터 이미 짜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너희 지금 어디야?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아직 안 들어오길래. 아들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저희 지금 밖에서 저녁 먹고 있어요. 오늘 회사 일로 좀 늦어서 그냥 밖에서 해결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힘들게 저녁까지 준비했는데 말도 없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니? 내가 상까지 다 차려놨는데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자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저희도 바빴고 꼭 매일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나요? 그냥 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애들 말도 없이 밖에서 저녁 먹고 있다네. 내가 하루 종일 손주 보고 저녁까지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남편은 제가 괜히 큰일을 만들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뭔 대수야. 저녁 한 번 밖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이런 사소한 걸로 불만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거라고?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한 건 생각 안 나?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은 짜증이 난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없이 살지 좀 마. 너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집안 분위기 더 나빠져. 그냥 애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없이? 예민하게? 그럼 제가 느끼는 이 서러움은 정이 없는 겁니까? 저는 뭐든 참고 희생하고 말없이 묵묵히 해야 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날 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제 서러움을 문제 삼는 이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참고 산다면 내 남은 삶은 뭐가 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차려진 밥상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이 식어가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도 어느새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 보니 괜히 쓸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그 음식을 치우는 제 손길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치워야 할 설거지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손주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엔 계속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화와 서운함을 억누르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귀가를 기다리는 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오후 내내 손주를 재우고 청소며 빨래를 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한가롭게 TV 앞에 앉아 있었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밥을 준비했죠. 손주는 깨어나 밥을 먹일 준비를 해야 했고 동시에 아들 내외를 위해 반찬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6시 반쯤 준비를 마치고 아들 부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더군요. 7시를 넘기고 8시가 되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받더군요. 아들, 지금 어디야? 오늘 왜 이렇게 늦어?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에서 이상하리만큼 태연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 밖에서 저녁 먹었어요.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었다고? 그럼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저녁은 대체 무엇이 되는 건가요?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내가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걸 몰랐니? 아들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걸 미리 말해야 해요. 저희도 일하면서 바쁘고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바쁘고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손주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까지 차렸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도 돼?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저는 그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애들이 말도 없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대.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날 뭘로 보는 거야? 남편은 TV를 끄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거야? 애들이 바빴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고생한 건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당신도 나랑 똑같아. 내가 힘들다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도 그만하겠다고 말해. 누가 억지로 시키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참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과 아들 부부는 제가 힘들다고 말했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태도를 보니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번에 병원을 다녀와서 손목이 관절염인 건 알긴 했지만 그날은 특히 심했습니다. 접시를 내려놓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가만히 손목을 만지며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손목이 너무 아파.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손목 좀 아프다고 병원까지 가야 하나?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내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느라 손목이며 허리가 다 망가졌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지쳐도 아무도 저를 걱정하지 않는 이 집에서 제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저는 저번에 갔던 병원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손목 관절염이 더 심해졌다고 했고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 상태가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족들은 저를 그저 당연히 희생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더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내 몸과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 아무런 보답 없이 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작은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안 쓰는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들을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채워가며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준비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제 자신을 잃어가며 살 수는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한 계획은 없었지만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없는 집에서 어떻게 할지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겨둔 돈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원룸 보증금 정도는 될 만큼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도 제 나름의 저축은 조금씩 해두었거든요. 당장은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과 길게 이어진 도로를 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늘 피곤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버스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길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보증금이 많지 않은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싼 원룸이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데리고 근처 원룸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방들은 크지 않았고 낡은 부분도 많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방 계약을 마치고 짐을 풀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 살던 집처럼 깨끗하거나 크진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볼 일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밤 원룸의 작은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떠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선택한 날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에는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돈은 한정적이었고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를 걸어다니며 구인 광고가 붙은 곳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작은 카페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며 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몇 군데 문의를 하고 난 후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저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제 성실함을 보시고는 기회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를 마시며 혼자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동안 가족들은 전화를 몇 번이고 걸어왔어요. 아들, 며느리, 남편 번호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휴대폰 화면에 반복해서 뜨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돌아오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없는 집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결국 또다시 그 서러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뻔하다는 거였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이 화를 내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남편이 타이르듯 나를 불러들이려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들 안에서 무슨 존재였지?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도 그 누구 하나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잖아. 다들 당연하다는 듯 내 희생을 요구했을 뿐인데 내가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해?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요. 전화가 계속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일부러 무음으로 돌려놓고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급하게 벨이 울리는 동안에도 저는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책상에 앉아 일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게 마치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작은 손길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제게 기댈수록 며느리와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점점 더 심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전화를 걸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두 번씩 걸려오긴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집에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길 바랐습니다. 제가 희생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설령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통해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없는 그곳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온 전화가 점점 뜸해진 대신 이번에는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게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톤이 바뀌더군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요. 여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없으니까 정말 집안이 엉망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돌아가 봤자 제가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되풀이될 게 뻔했어요. 그들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이제 와서 그 미안함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끔은 문자를 읽으며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은 점점 제게 활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집에서 느꼈던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목이요? 집에서 며느리가 떠넘긴 집안일을 하던 때는 하루 종일 아프고 욱신거렸는데 여기서 일하면서는 오히려 훨씬 괜찮아졌어요. 사장님은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고 일의 리듬도 일정하다 보니 제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집에서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 집안일까지 전부 떠맡았던 그때 제가 얼마나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제 아픔을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며느리의 불평과 남편의 눈치만 이어졌으니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저는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혼자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새로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새 삶에 점점 적응해 가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문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손주도 어머님을 계속 찾고 있어요. 여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줘.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저를 찾는 그들이 진심일지라도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잊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보내는 문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찾고 있었고 더 이상 그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는 고민입니다. 아무리 저를 막대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까지 평생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현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현준아,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더라. 현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선우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현준의 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많다, 정신이 없다. 늘 똑같은 변명만 반복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선우에게 직접 따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내게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았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거야. 선우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요. 전화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 바쁘다고, 무음으로 해놨다고. 그런데 그게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니? 선우는 약간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이 정말 많아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 내가 바쁘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연락을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부탁할 때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게 내겐 아무렇지도 않니? 선우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연락을 잘 확인할게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라는 말도 이제 지쳤다. 내가 말로만 반복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선우의 태도는 늘 비슷했어요. 사과는 하지만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곤 했으니까요. 제가 그날 화를 낸 건 단순히 연락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신뢰와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에 점점 실망이 커져서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선우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필요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서희정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식당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가정식 한식 메뉴를 주로 다루는 곳이에요. 새벽 일찍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서 문을 열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십니다. 매일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담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요. 제 식당은 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삶의 일부와도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던 모습을 보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요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맛은 제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그 덕분에 동네 주민들과도 가까워지고 오랜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몸을 아끼지 않은 탓에 건강을 잃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가 된 뒤로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큰아들 현중과 딸 소유는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아들 현준이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았죠. 결혼 후에는 며느리 선우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며느리 선우는 처음에는 참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소통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를 핑계로 가까워지려 해도 선우는 늘 일 때문에 바쁘다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딸 소윤이는 제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저와 상의하고 저도 소윤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딸이 있기에 제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탄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정리하고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이 상가는 현준이와 소윤이에게 물려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며느리 선우와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선우가 상가 사용과 관련해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일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활용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그것이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준이와 소윤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려다 보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고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가족 간의 신뢰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정리하고 상가를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한 건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는 게 힘들어지더군요. 손님들은 제가 만든 음식이 좋다고 늘 칭찬해 주셨지만 제 몸은 점점 한계를 느꼈어요. 상가는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투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주는 일이 저 스스로를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저축하고 준비해 온 끝에 드디어 적당한 장소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가 구입 소식을 처음 알린 건 가족들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자리에서 슬며시 이야기를 꺼냈죠. 현준아, 소윤아. 나 식당 그만두고 작은 상가 하나 사려고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체력도 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일할 수는 없잖니. 상가를 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도 하고 너희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식당 일 계속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옆에서 선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상가를 그냥 임대 놓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건 어떠세요? 요즘 트렌디한 카페나 샵 같은 걸로요. 선우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상가 운영을 직접 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선우야,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요. 어머니께서 상가를 그냥 빌려주시는 대신 직접 관여하셔서 좀 더 활용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디자인 일 하면서 공간 컨셉 같은 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니 가게에 아이디어를 얹으면 훨씬 멋질 것 같아요. 순간 저는 딱 잘라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싶어 상가를 사는 건데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선우야, 내가 무슨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상가를 사려는 건 아니야. 그냥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야. 선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뒤로도 그녀는 몇 번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상가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논했어요. 그날 대화는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해서 선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제가 직접 준비할 수 없는 문서였기에 선우가 대신 알아봐 주기로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선우야, 내가 부탁했던 서류는 어떻게 됐니?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그거요.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바로 처리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가 필요한 기한이 이미 지나 있었거든요. 계약이 연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페널티까지 물어야 했어요. 다음 날 소윤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선우 올케가 부탁받은 서류를 준비 못해서 계약이 늦어졌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가 필요한지 말만 하세요. 소윤이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딸은 그날 하루 종일 서류를 준비하고 발로 뛰어준 덕분에 결국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씁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선우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것도 속상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더 문제였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잊었다고 해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선우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서류를 못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혹시 다음 주에 상가에 가서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죄송하다는 느낌보단 여전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선우야,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끝나는구나. 장가 얘긴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내일부터 잘 정리해라. 그 말에 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날 밤 현준이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가 선우한테 잘 얘기 좀 해줘. 나 혼자서 이 상황을 계속 정리하려니 너무 힘들다. 현준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선우도 나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현준이의 이런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핑계만 대겠니? 너도 그렇게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 판단 좀 해. 현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말없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딸 소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나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가 났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사고? 소윤아, 어디 다친 거야? 크게 다친 건 아니지? 말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입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소윤은 제 다급한 물음에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골반 쪽에 금이 좀 갔다고는 했는데 수술해야 할 정도는 아니래. 한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받으면 된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병원으로 갈게. 필요한 건 없어. 현준이랑 선우한테도 연락해 볼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윤이처럼 건강하고 활발한 애가 병원 신세를 지다니. 운전하던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운전을 했던 건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소윤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윤아, 너무 아프진 않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소윤은 제가 울먹이는 걸 보고 오히려 위로를 해줬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그렇게 소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준과 선우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준은 들어오자마자 소윤에게 달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윤아, 많이 놀랐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선우는 한 발짝 뒤에서 병실을 둘러보더니 소윤에게 다가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제가 그 둘을 보며 약간 안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선우가 평소보다 너무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선우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고를 낸 쪽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고 병원비도 다 처리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선우의 태도는 지나치게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소식은 다행이구나. 그런데 병원비 얘기보다 중요한 건 소윤이가 하루빨리 회복하는 거 아니겠니? 선우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빨리 나아야죠. 그 후로도 선우는 병실을 오가는 동안 몇 번씩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며 마치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 일을 선우가 자신을 돋보이게 할 기회로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며칠 뒤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소윤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엄마 왔어. 아프진 않니? 소윤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왜 자꾸 오버하는 것 같아요? 병원비도 다 처리되었고 지금은 조용히 쉬는 게 더 중요한데 말이에요. 소윤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딸도 선우의 행동에 어색함을 느끼고 있던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틀린 말은 아닐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올케가 내 건강을 걱정한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선우가 소윤의 사고를 핑계 삼아 또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현준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준아, 내 아내가 소윤이 사고를 계기로 좀 과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니? 현준은 그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선우는 그냥 소윤이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현준의 대답에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하지만 선우가 정말 돕고 싶다면 소윤이를 위해서라도 진심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가 끝났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우와의 관계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예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윤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걷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소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선우의 행동은 여전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도착했더니 선우가 소윤 옆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이 딱히 즐거워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들어서자 선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퇴원하면 어떻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상가를 꾸며서 파티를 열면 어떨까 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데도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소유는 아직 퇴원도 안 했는데 그걸 벌써 고민해야 하니? 선우는 제가 다소 날카롭게 받아친 걸 눈치챘는지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지 시누이가 너무 답답해할까봐 기분 전환이 되실 만한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소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올케 말대로 나중에 재밌는 시간 보내면 좋잖아. 그냥 놔두세요. 제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소윤이가 괜찮다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런데 선우야, 지금은 소윤이가 건강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충분할 거야. 선우는 이번에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뭔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듯한 태도는 여전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윤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소윤아, 올케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올케가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고마웠는데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제안하는 느낌이랄까요. 상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보면 상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소윤의 말을 들으니 제 안에 있던 불편함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우가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소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선우가 병실에서 간호사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간호사가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님, 병원 내규상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병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우가 저를 돌아보며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퇴원 일정 관련해서 간호사분과 얘기하다가 의견이 좀 달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퇴원 일정에 대해 뭘 안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니? 간호사분들은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야. 그런데 내가 전문가인 척 나서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선우는 제 말에 크게 당황하며 더듬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시누이가 불편하지 않게 빨리 퇴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선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정말 신우이를 생각한다면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간섭하지 않는 게 더 도와주는 일이야. 괜히 일만 더 꼬이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배려야. 간호사는 선우를 잠시 흘겨보더니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저희가 퇴원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 안은 잠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소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소윤은 머쓱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준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준을 불렀습니다. 현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가 단호해지니 현준도 심각한 대화를 예상했는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 병원에서 선우가 간호사랑 언성을 높인 일 알고 있니? 현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랑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낮에 병원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우가 소윤 퇴원 일정을 놓고 병원 절차를 무시하려 했던 일이며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였던 상황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현주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덧붙였습니다. 현준아, 내 아내가 너무 나서는 게 문제야. 소윤이 입장을 생각한다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려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 얘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니. 현주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우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요. 선우도 소윤을 위해서 한 일일 거예요. 다만, 제가 그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다만이라니, 현준아. 지금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야. 너도 선우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 알잖아. 내가 아내와 소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두면 결국 가족들 사이가 더 멀어질 거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행동을 떠올릴수록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소윤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걸까? 이제는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소윤이 퇴원하고 나면 선우와 단둘이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드디어 소윤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날 병실에서 소윤이 밝은 얼굴로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쉴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소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야. 이제 퇴원했으니 힘내서 빨리 회복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곧 있을 선우와의 대화가 떠올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소윤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선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윤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집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병원 음식도 이제 그만 먹고 싶었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제대로 쉬면서 기운을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소윤이 침대에 누워 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 선우는 당황한 듯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를 그녀 앞으로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지. 소윤 퇴원 준비하면서도 수고했고, 내가 많이 신경 써준 건 알아. 하지만 오늘은 너랑 솔직히 얘기 좀 하고 싶어. 선우는 제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든 괜찮아요. 제가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소윤 사고 이후로 내가 참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한 건 느꼈어. 그런데 내가 간호사랑 언성을 높이는 걸 보면서 얘가 정말 소윤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 그 말에 선우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내가 소윤을 위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의견은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려는 건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선우는 그제야 약간 움츠러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잘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한 건 알아. 하지만 내 행동이 꼭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소윤도 내가 부담스럽다고 느낀다고 했어. 앞으로는 소윤을 돕고 싶다면 먼저 그녀의 마음부터 물어봐 주는 게 어떻겠니? 선우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녀의 태도가 진지해 보였지만 저는 아직 마음속에 남은 의문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녀가 진심으로 바뀌는지 두고 보려 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소윤과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윤아, 올케랑 얘기 좀 했어. 너도 내 마음을 더 솔직히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을 거야.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올케가 너무 나서려고 하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윤의 건강 회복과 선우와의 갈등은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로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소윤이 밝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오늘은 정말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올케한테 고맙다고도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선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러나 그게 너무 큰 기대는 아니길 바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가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이번 일을 통해 선우와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소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케와의 대화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고 소윤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듯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소윤이 창문을 열어두고 바깥을 내다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맑은 날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몸도 좋아지니 바람 냄새도 더 상쾌하게 느껴져요. 제가 부엌에서 간단히 점심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날도 풀리니 산책도 다닐 수 있겠네. 너 걸음걸이 좀 더 익숙해지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보자.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선우의 이름이 뜬 걸 보고 약간은 의아했어요. 요즘엔 병문안을 핑계로 자주 왔던 선우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선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큰일이에요. 상가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얼떨떨해서 되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니. 무슨 소리니? 계약은 이미 다 끝났잖아. 선우는 숨을 고르며 자세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가 계약서를 보여줬는데 거기 조항 중 하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약서라면 내가 직접 여러 번 검토하고 현준이랑도 상의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내가 계약서를 왜 변호사한테 보여줬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우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해 본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내가 내 허락도 없이 변호사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니? 내가 이 계약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 선우는 뭔가 말을 더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끊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도움을 주고 싶으면 적어도 먼저 내 의견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도 이 계약에 대해 현준이랑 충분히 얘기하고 전문가와 확인한 후에 진행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서서 문제를 만든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니? 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제가 경솔했어요. 제가 계속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내 일을 내 맘대로 처리하지 말아라. 가족이니까 믿고 맡긴다는 걸 내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우는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은 결국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선우가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다시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준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준아, 너랑 얘기 좀 하자. 낮에 내 아내가 계약서 얘기를 꺼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슨 뜻인지 내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준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낮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며 덧붙였습니다. 내 아내가 내 허락도 없이 변호사를 끌어들였더라. 계약서 문제를 확인하려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현준은 제 말을 듣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선우한테 좀 더 주의하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선우가 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가끔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준아, 내가 선우한테 분명히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가족 간의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말이야. 현준은 제가 말한 내용을 조용히 듣고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선우랑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선우와의 갈등은 매번 더 커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명절 준비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명절 때는 늘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해야 하다 보니 혼자서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선우에게 미리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었죠. 선우야, 이번 명절에는 꼭 좀 와서 도와줘야겠다. 손도 많이 가고, 소윤이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얘가 와주면 정말 좋겠어. 그때 선우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 내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가족 행사와 명절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번 명절은 소윤이 사고 이후 처음 맞는 거라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소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라 믿었어요. 명절 준비 당일 저는 부엌에서 고기를 다듬고 나무를 손질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선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준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점심이 되어도 연락조차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몇 번이나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불쾌감이 확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우야, 정말 바쁜 건 알겠는데 최소한 내가 전화를 하면 받는 게 예의 아니겠니?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준아, 내 아내가 오늘 오기로 했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는다. 대체 무슨 일이니? 현준은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요즘 일이 많아서 신경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아마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현준아, 너는 항상 그렇게 내 아내 입장에서만 말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내 아내가 매번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야. 내가 선우를 감싸기 전에 먼저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현주는 말없이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거의 모든 준비를 끝낼 즈음에야 선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일이 길어져서 잊고 말았어요. 다음에 꼭 도울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잊었다고? 약속을 깜빡했다고? 그렇게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기고 매번 나중에 도와준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리 바빠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선우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준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제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현준아, 오늘 내 아내가 한 행동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니? 매번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가족 행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얘가 계속 이런 걸 이해해야 하니? 현주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선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준아, 너는 항상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고 있어. 내 아내가 잘못한 건 확실히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계속 너희 부부의 핑계를 받아주는 것도 이제 한계야.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대화를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우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답답함과 서운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 문제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직접 선우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우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새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계속 참는 건 저 스스로에게도 가족 관계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선우가 진심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려면 더는 우회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오늘 꼭 시간 내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피하지 말고 답장 좀 해줘라. 한참이 지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늘 바쁘다는 말로 모든 걸 밀어놓는 태도가 이번에도 반복되는구나 싶어서요. 제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우야, 내가 그렇게 바쁘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중요한 얘기니까 다른 일 핑계 대지 말아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저는 그대로 선우와 현준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야 선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우야, 얘기 좀 하자. 선우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일이 정말 많아서요. 나중에. 제가 선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피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야. 내 태도가 왜 문제인지 너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선우는 저를 안으로 들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우야, 내가 우리 가족 행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연락도 끊고 나중에야 문자 한 통으로 넘기는 건 문제가 있어. 선우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변명하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일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을 조율하려고 노력했으면 최소한 나한테 먼저 상황을 알렸어야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항상 바쁘다며 연락을 피하는 거였어. 너도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생각해봤니? 선우는 제 말을 듣고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항상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준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우의 말 속에는 분명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 남편인 현준이랑도 얘기해 보는 게 맞아. 하지만 내 행동은 그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어.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침 현준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현준은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너도 앉아. 이제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할 때야. 현준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고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준아, 내 아내가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이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항상 이렇게 방관만 하면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겠니? 현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우한테 충분히 얘기할게요. 선우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현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현준아, 그 말은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어떤 이유든 간에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건 사실이야. 내가 중간에서 중재해야지.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알겠어요. 제가 선우랑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었지만 현준이 이번에는 정말로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선우와의 갈등이 단순히 태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선우와 현준과의 대화 이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우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상가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떠올리면 선우가 정말 가족을 위해 돕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섰던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평소에는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이상하게도 상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연락이 빠르고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속이 울컥했습니다. 가족 행사나 중요한 날엔 늘 바쁘다고 회피하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우를 상대로 똑같이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상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내가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놀랍게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오늘은 바쁜데 내일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건 아니야.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춰 얘기하자. 그러자 선우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전화는커녕 답장조차 뜸하던 선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울리는 전화벨을 무시하며 생각했죠. 내가 평소에 내가 연락할 때 무시했던 기분이 바로 이랬겠지. 전화가 끊긴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통화가 어려우세요? 무슨 일이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뒤에 보낸 문자에서 이젠 화가 난 것처럼 더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상가 얘기요. 정말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혹시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일부러 더 시간을 끌며 선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선우가 아침 일찍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걱정돼요. 상가 얘기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속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가족 행사 때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상가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거지? 제가 일부러 혼잣말을 했습니다. 상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정말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우의 메시지에 다시 답하지 않고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선우는 결국 전화를 또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더 큰 불만을 쏟아낼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상가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 내가 바쁘다니 나도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그 문자를 보내자 선우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안 바빠요. 상가 얘기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정말 가슴속에 쌓였던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보자. 나랑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선우는 곧바로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녀와의 대화를 단순히 상가 문제로 끝내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뒤에 있는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가족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분명히 말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선우가 현준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과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현준도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앉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 선우는 머뭇거리며 앉았고 현주는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우야,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내 연락을 일부러 피한 걸 눈치챘니? 선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일부러 그랬어. 내가 왜 연락을 잘 받지 않는지 내가 한번 똑같이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참 재미있더라. 평소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내가 상가 얘기를 꺼내니까 몇 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오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의도로 연락한 게 아니에요. 상가는 어머니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쓴 거예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내 일을 걱정해서 그런 거라면 왜 가족 행사나 명절 때는 바쁘다고 하면서 연락조차 안 되는 건데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땐 이렇게 적극적이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땐 바쁘다며 무시하는 게 진짜 이유가 뭐야? 선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준이 그 모습을 보고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 선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요즘 정말 바쁘기도 했고, 제가 현준을 바라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현준아, 너도 이런 상황을 계속 변명으로 넘기지 마. 내 아내가 상가에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건 명백한 사실이야. 내가 중간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 현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가족 행사든 뭐든 앞으로는 꼭 시간을 낼게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그 말도 여러 번 들었어. 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진짜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내 태도에서 드러날 거야.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선우의 대답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어젯밤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더 잘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 반복될까? 앞으로 어떻게 선우를 대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댓글로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